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책장 한켠에 잠들어 있던 책을 우연히 꺼내보다 운이 좋은 날에는 언제 감춰두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돈이 덜컥 나와 횡재한 기분이 들었던 일 아마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네잎 클로버나 꽃, 나뭇잎을 말려 책갈피 대신 꽂아둔 페이지가 손에 걸릴 때도 있죠.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이걸 누구한테 언제 받은 건지, 왜 받은 거고, 왜 이 페이지에 꽂혀 있는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그러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학창시절의 어느 날 그 장소로 가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때 마음을 주고받았던 친구, 아니면 처음으로 마음 설레게 했던 그 사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언뜻 보기엔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이지만 그 물건에 담긴 의미로 설레임과 놀라움을 주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오늘은 이런 오브제를 찾아 거기에 담겨있는 배경과 의미를 여러분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갈매나무에서 펴낸 설레는 오브제인데요. 프랑스어인 오브제는 영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말로 물건이나 물체를 말하죠. 이 책의 저자인 이재경 씨는 지금까지 50권이 넘는 책을 번역한 전문 번역가입니다. 책을 번역하다 보면 배경 지식과 팩트 체크를 위해 많은 검증과 자료 검색이 필수일 텐데요. 저자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사연들과 접하게 됐고 그 사연들과 얽혀있는 사물이 가진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사물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모기 뒤에 숨은 코끼리처럼 작은 물건 속에 담긴 큰 스토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종이 인형, 갈색 봉지, 에스프레소, 차통, 쥘 부채 등 우리에게 익숙한 30가지 사물들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갈색 봉지. 사람마다 선뜻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 병뚜껑, 빵끈, 사탕싸개, 비누 껍데기. 버리려고 할 때 손목을 잡듯 의식을 잡는 것. 그래서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잠깐 망설이고 순간 맘먹어야 하는 것. 내가 희구했던 것을 내게 올 때까지 싸고 묻고 표시해 주었던 것에 대한 모종의 의리인가? 아니면 누구나 조금씩은 있다는 저장 강박인가? 나는 종이봉지를 얼른 못 버린다. 종이봉지를 만질 때 나는 특유의 감각적인 소리가 내 귀에는 나를 버리지 말아요로 들린다. 멈칫대는 순간이 찰나에 그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꽤 길어져서 내가 미처 맘먹기 전에 친구의 손이 먼저 봉지를 구겨서 내버릴 때도 있다. 그럼 나는 그 손을 잠시 멍하니 본다. 그 단호함에 흠칫 놀란다. 나는 왜 종이봉지에 연연하는가? 갈색 봉지는 역설적이다. 여기서 봉지와 봉투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봉지는 평평한 바닥이 있다. 봉지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전형은 갈색 종이봉지다. 종이봉지는 일회용인데도 빈티지 같은 매력이 있다. 비닐봉지처럼 흔하게 막 쓰이지만 비닐봉지보다 어쩐지 뼈대 있고 양심 있고 채통 있어 보인다. 비닐봉지처럼 대량 생산 제품이지만 만듦새가 거칠고 투박해서 수제품에 카리스마가 있다. 젖고 찢어질 위험 때문에 불안하지만 그래서 더 실존적이다. 인간 조건을
말하는 것 같다. 종이봉지는 조금 불편한 그대로가 좋다. 종이봉지에 손잡이가 달리면 주객이 너무 분명해진다. 사물에 손잡이가 붙는 순간 사물은 철저히 객체로 떨어진다. 편리주의는 때로 각박하다. 가끔가다 종이봉지에 비닐을 붙여 투명창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다. 왠지 야릇하다. 이도 옳고 저도 옳다는 이율 배반을 어설프게 형상화한 것 같아서 볼 때마다 괴이하다. 편리주의는 때로 생경하다. 갈색 봉지는 편리성을 어느 선에서 포기한 대신 단순함이 주는 본래성을 유지했다. 그래서인가 비닐봉지와 달리 장식의 내성을 발휘한다. 왕관 스탬프, 만화 스티커, 체크리본, 도일리 페이퍼, 낙서. 다분히 포스터 모던한 치장에도 쉽게 무너지거나 우스워지지 않는다. 갈색 봉지는 여지를 준다. 그래서 거기 뭐가 담겨 있어도 그럴싸하다. 점심, 커피 원두, 술병, 딸기잼, 꽃, 칼, 마카롱, 꽈배기, 돈다발. 갈색 봉지는 내용물의 격을 비닐봉지처럼 떨어뜨리지도 상자처럼 올리지도 않는다. 다만 초라한 것은 너무 초라하지 않게, 화려한 것은 적당히 수수하게 만든다. 갈색 봉지는 상품에 상스럽지 않은 품을 부여한다. 갈색 봉지는 내용물에 서사를 더한다. 사물을 감성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된다. 녹슨 연유 통조림, 장난감 반지, 부서진 크레용, 오래된 잡지, 멈춘 탁상시계, 먼지 앉은 꼬마 전구. 갈색 봉지는 아무렇지 않은 것들에게 또는 잉여의 운명이 된 것들에게 인스타그래머블한 감성을 준다. 한편 입구를 구겨서 닫아놓은 종이 봉지는 묘한 긴장감을 낸다. 가볍지만 묵직한 미스터리를 자아낸다. 그래서 조심스레 풀어보게 한다. 갈색 봉지에 든 물건은 선물과 작물의 분위기를 동시에 풍긴다. 음모와 폭로를 동시에 상상하게 한다. 종이봉지는 피천득과 안톤 슈냑의 수필을 떠올리게 한다. 그 안에 낙엽 태우는 냄새도 바이올린의 지현도 들어있을 것 같다. 종이봉지 센터멘털리즘이란 게 있다. 세상에는. 당연한 말이지만 갈색 봉지도 공산품이라. 무작위나 우연해서 나오지 않았다. 지퍼나 페이퍼 클립처럼 수많은 무명의 시도가 쌓여 점차 완성된 것도 아니다. 의외지만 발명자가 딱 있다. 설계 시점과 설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디자인 제품이다. 전용 생산 설비의 발명과 함께 탄생한 산업시대의 산물이다. 1871년 미국인 마거릿 나이트가 바닥이 평평한 종이봉지를 만드는 기계를 만들기 전까지 사람들에게는 납작한 봉투밖에 없었다. 바닥이 없는 봉투는 물건을 담기가 영 불편했다. 봉투가 쓸데없이 커야 했고 세워둘 수도 없었다. 마거릿은 어려서부터 도구나 장치를 고치고 만드는 일에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형제들과 어렵게 사느라 학교 교육은 거의 받지 못했다. 마거릿의 가족은 산업혁명기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 온 식구가 공장에서 일했다. 마거릿은 방직 공장에서 직조기가 오작동할 때 부품이 튀어올라 노동자가 부상을 입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막는 금속 커버를 고안했다. 공장은 마거릿의 안전장치를 방직기 전체에 달았다. 보상은 따로 없었다. 마거릿이 12살 때였다. 그녀는 10대와 20대를 직공과 수리공으로 살다가 30 즈음에 콜롬비아 페이퍼백 컴퍼니에 하급 직원으로 들어갔다. 당시 소비시장이 커지며 종이봉지의 수요가 엄청났다. 하지만 업계에는 바닥이 펴지는 봉투를 대량 생산할 기계가 없었다. 마거릿은 자동으로 종이를 자르고 접고 붙여서 바닥 있는 봉지를 만드는 기계를 고안하기로 마음먹었고 반년 만에 제대로 작동하는 목재 시제품을 만들었다. 그리고 1868년 그녀는 보스턴의 한 공작소에 정식 기계 제작을 맡겼다. 그녀가 새 기계를 발명한 지 3년이 흘렀다. 마거릿은 이제 정식으로 특허를 출원해 그간의 노력을 금전적으로 보상받고자 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찰스 F. 애넌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기계로 이미 특허를 받았다는 거였다. 3년 전 공작소에서 마거릿의 기계를 본 애넌이 그녀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잽싸게 먼저 특허를 낸 것이었다. 마거릿은 없는 돈에 변리사를 고용해 애넌을 고소했다. 마거릿에게는 발명 과정의 자초지종을 말해주는 산더미 같은 물적 증거와 목격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반면 발명가의 양심을 말아먹은 애넌은 무학의 여공에게 이렇게 복잡한 기계를 만들 소양이 있을 리 없다며 억지를 부렸다. 당연한 얘기지만 특허청은 마거릿 나이트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이봉지는 자동차 와이퍼와 컴퓨터 알고리즘, 회전톱과 무선통신, 로켓 연료와 그 밖의 많은 것들처럼 여성의 발명품이었다. 남성 주도의 발명 분야에서 편견과 싸운 성과였다. 종이봉지는 한때 상업과 일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100년 후쯤 등장한 비닐봉지와 경쟁했고 그 경쟁에서 밀리면서 범용의 가치는 다소 잃었지만 대신 레트로의 가치를 얻었다. 그 와중에도 종이봉지가 나름 독점적 용도를 지켜온 영역이 점심가방 역할이었다.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 집밥 점심 정책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무기가 되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오게 하는 학교의 방침에 반기를 든 뉴저지주의 엄마들이 아이들 손에 브라운백 런치를 들려서 학교에 보냈다. 이때의 갈색 봉지는 여성을 부엌에 묶어두려는 사회에 대한 경고였다. 지금은 급식 제도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여전히 브라운백 런치를 먹는다. 브라운백은 아예 점심을 싸우다라는 동사가 됐다. 종이봉지는 감성이 아닌 실용, 스타일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탄생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감성과 스타일을 입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페미니즘의 역사도 묻어 있다.
요즘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경각심으로 종이봉지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종이봉지가 비닐봉지보다 궁극적으로 더 친환경적이라는 근거는 마땅히 없다. 결국 관건은 재활용인가? 아무튼 여러모로 종이봉지는 일회의 용도를 다했다 해서 선뜻 버리기가 좀 아쉽다. 쥘 부채. 내가 당신의 부인이라면 보석 대신 이걸 원할 거예요. 남녀는 부채로 말없이 에로틱한 언어를 나누죠. 부채를 왼쪽 가슴에 올리면 사랑해요. 접어서 왼쪽 뺨에 대면 우리 언제 만날까요? 활짝 펴서 올리면 기다려요. 접어서 부채 끝으로 턱을 받치면 키스해도 좋아요. 착 펴서 얼굴을 가리면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영화 굿 우먼에서 얼린 부인이 아내의 생일 선물을 고르는 로버트 윈더미어에게 접근하는 장면이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 젊은 윈더미어는 이른바 부채 언어를 맛보기 전수하는 얼린 부인의 교태에 넘어가 거금을 주고 골동품 금부채를 산다. 상류사회 유부남들을 유혹해 물주로 삼는 얼린 부인과 그녀의 비밀을 둘러싼 해프닝을 그린 굿 우먼은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윈더미어 부인의 부채를 원작으로 한다. 원작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귀족 사회의 위선을 풍자했다면 영화는 1930년에 뉴욕과 이탈리로 배경을 옮겨 미국 상류층의 허울을 조롱한다. 얼린 부인은 뉴욕 사교계에서 빨아먹던 단물도 말라가고 따가운 시선들 때문에 밟으실 데가 없어지자 폐물을 팔아 유럽 행패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본국의 대공황을 비웃듯 휴양지의 향락문화에 젖은 부유한 해외 도피자들의 사회에 합류한다. 얼린 부인의 타깃은 젊고 돈 많은 신혼부부 로버트와 매그 윈더미어. 그녀의 등장은 얼마 안가 그곳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고 밑에서 끓던 욕망들이 표면으로 부상한다. 이 영화에서 부채는 두 주인공 얼린 부인과 윈더미어 부인의 손을 오가며 유혹과 오해를 매개한다. 부채는 언제부터 있었을까? 가장 오래된 부채는 이집트 투탕카멘의 피라미드에서 나온 깃털 부채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접선, 즉 겉대와 속살을 만들고 질긴 한지나 천을 발라서 접었다 폈다 하는 쥘 부채는 고려가 원조다. 고려 접선이 중국에 전해졌고 중국을 통해 17세기경 유럽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꽃피기 시작한 유럽의 부채 문화가 18세기 로코코 시대에 극에 달했다. 상아, 보석, 레이스로 화려하게 꾸민 부채가 앙증맞은 키트닐 구두와 백분을 뿌린 퐁당주와 더불어 로코코 시대의 3대 패션 아이템이 됐다. 하지만 부채는 귀족의 지위와 사치를 상징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밀담을 숨기거나 과시하는 가리개로 시선 집중과 주의 환기를 위한 도구로 기능했다. 그러다 공공장소에서 남녀 간의 밀당을 말 대신 부채로 전달하는 방법이 생겨났고 이 부채의 언어가 19세기 유럽의 궁정과 살롱으로 무도장과 오페라 극장으로 퍼져나갔다. 부채로 보내는 신호는 정말로 다양했고 종종 자의적이고 심지어 지역마다 달라서 당시 남녀가 과연 이를 숙지하고 사용했을까 의심이 들 정도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경우 느린 부채질은 나 결혼했어요. 빠른 부채질은 나 약혼했어요. 부채를 접어서 왼쪽 귀에 대면 꺼져줄래요? 부채를 펴서 왼쪽 귀를 덮으면 우리의 비밀을 지켜줘야였다. 이런 게 수도 없다. 여기에 대면 작전 누출을 막으려고 수시로 바꾼다는 야구 수신호도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남녀가 대놓고 들이대기 어려웠던 시절 부채는 썸의 세계를 지배하는 요술봉이었다. 당시 유럽에서 여성이 유혹의 대상만이 아니라 주체가 된 데에는 부채의 도움이 컸다. 추파는 가을 물결이다. 무려 이태백의 시에 나오는 표현이다. 여인의 아름다운 눈빛을 부르는 말로 쓰였다. 추파는 원래는 그렇게 음험한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인 어감을 갖게 된 것은 역시나 여성과 연결됐기 때문일까? 여성의 애정 표현은 사회적 비용을 비싸게 지불할 뿐 아니라 언어적 비하도 많이 겪는다. 추파와 구애는 다르다. 구애는 동물이 짝짓기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공작이 꼬리를 활짝 펴고 개구리가 목청을 뽑고 캥거루가 권투를 하고 인간이 다이아몬드를 사는 이유는 모두 같다. 잠재적 짝에게 발정을 신호하고 교미와 번식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자질을 과시하기 위해서다. 구애는 직접적이고 명확하다. 반면 추파는 직설적이지 않고 복잡미묘하게 일어난다. 추파는 로맨틱한 만남을 위한 포석이고 투자다. 하지만 불발의 위기가 감지되었을 때 잽싸게 판을 거둘 수 있는 포석이고 손해 없이 꽁무니 뺄 수 있는 투자다. 또한 추파는 딱히 성적 교합에 의지가 없어도 일어난다.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려고 순전히 장난삼아 자기 잘난 맛에 질투 유발을 위해서 또는 섹스가 아닌 다른 보상을 기대하고 일어날 때도 많다. 구애는 퇴짜 맞는 망신이나 기존 관계의 훼손 같은 잠재 위험이 따른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랫동안 구애 자체가 금기였다. 구애의 성패를 떠나 평판에 미치는 타격이 컸다.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도 상대의 관심을 노골적으로 바라거나 즐기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너무 철벽을 쳐도 상대의 의욕을 꺾어 기회가 날아간다. 이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면 상대에게 밑밥을 던지면서도 유사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간접적인 언어가 필요하다. 그 언어는 수신자가 헷갈리도록 야릇하고 중의적일수록 좋다. 그래야 만일의 경우 시치미를 떼기 좋다. 그래서 추파가 생겼고 내숭이 진화했다. 라면 먹고 갈래의 탄생이다. 구애는 본능이고 필요지만 추파는 문화고 예술이다. 비인간 동물은 추파를 던지지 않는다. 인간도 처음에는 그랬을 거다. 먼 옛날 너나 없이 자유롭게 야합하던 인류의 조상에게 호박식각이란 없었다. 그러다 인류가 생존을 위해 협동 사냥을 해야 했고 이를 위해 직립보행을 하며 손에 도구를 들었고
의식과 언어가 생겼다. 이를 감당할 두뇌가 특이하게 커지면서 조산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출생 후에도 오랫동안 뇌가 자라는 아기를 돌보기 위한 암수 결합을 시작으로 조직과 체계가 서고 역할과 규범이 쌓이면서 문화적 제약들이 생겼다. 그리고 그 제약들은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성적 활동을 통제하는 쪽을 향했다. 암수 한 쌍 결합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몸의 관능이 높아지고 발전기가 없어져 시시때때로 성교하게 된 것은 생리적 진화였다. 하지만 성의 공유를 막기 위해 성적 신호를 억제하는 사회적 비용이 생기고, 이 때문에 시시때때로 추파를 던지게 된 것은 문화적 진화였다. 인간 행동학자 이레노이스 아이블 아이베스펠트에 따르면 문화권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추파 행동 가운데 하나가 입을 가리고 킥킥대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데스먼드 모리스에 따르면 성기를 감추는 대신 도톰하게 발달한 입술이 성적 반응을 연상시키는 모양을 취하려 할 때 이를 급히 가리는 행동이라고 한다. 접선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접선이 남량의 기능만 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접선의 주 사용자가 오히려 남자들이었다. 양반 남자들이 접선을 사시사철 패용하면서 그걸로 성질을 부리고 사람을 부리고 장단을 맞추고 채통을 지켰으며, 풍류객은 안무용으로, 능력자는 호신용으로 썼다. 그리고 부채에 감정을 실었다. 화딱지날 때 부채를 탁탁 치거나 딱 접거나 있는 힘껏 펴서 파르르 떨었다. 선면에 그림을 그려서 부채를 휴대용 병풍으로 만들었다. 부채 자체가 예술품이었다. 자루에는 부채 전용 놀이개인 선추를 아름답게 느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접선은 관음의 도구였다.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내외하는 척하며 몰래 훔쳐보았다. 김홍도의 풍속화 노상판을 보면 말단 선비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남의 아내를 훔쳐본다. 부부의 인사를 받는 척하지만 떳떳한 표정이 아니다. 옆에 남편이 버젓이 있는데도 뻔뻔하다. 떳떳하지 못한데 뻔뻔하다. 그림 제목이 길에서 웃다다. 그 장면을 보고 어이없는 웃음이 터진 단원의 표정도 그려진다. 과거의 부채는 금기를 확인하는 동시에 조롱했다. 하지만 영화는 모두가 안전하게 짝을 지키거나 찾으며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구애가 성공하면서 추파는 설 자리를 잃는다. 추파가 필요 없어졌으므로 부채도 다시 얼린 부인의 손에 들려 그곳을 떠난다. 결혼은 벽이 매일 다가오는 감옥이라던 얼린 부인이 양손으로 부채를 천천히 펴며 예스를 말하는 순간 그녀는 마술이 풀린 듯 농염하고 위험한 여인에서 평범한 중년 부인으로 변한다. 해피엔딩인가? 영화가 초반에 서둘러 깔았던 금기의 복선들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다. 사실 복선이 아니라 허무한 반전의 떡밥이었다. 허무한 반전은 또 있다. 사실 부채의 언어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부채 제작사 디벨루루아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창업주의 아들이자 런던 1호점 사장인 쥘 디벨루루아가 부채 신호들을 모아 광고 전단 겸 사용 설명서로 만들었다.
일부 신호는 전부터 유럽 궁정에서 쓰던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창작이었다. 그럼 그렇지. 유행에 왜 상술의 개입이 없으리? 그것 보라. 주파는 자연 발생이 아니라 문화적 발상이다. 하지만 상품은 물건만 아니라 경험을 팔 수 있을 때 진짜다. 부채는 빛을 잃기 전 얼린 부인의 말처럼 공기가 아니라 마음을 흔들 때 진짜였다. 허니 디퍼라 불리는 꿀뜨기 아시죠? 모양이 참 단순하지만 기능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꿀의 점성과 표면 장력을 정말 잘 파악해서 만든 도구인데요. 꿀을 그냥 흐르지 않고 많이 잡아두기 위해서 나무 표면에 나사처럼 홈을 팠죠. 홈이 굵으면 꿀이 굵게 떨어지고 홈이 가늘면 가늘게 떨어집니다. 또 꿀뜨개를 돌리면 꿀 떨어지는 걸 멈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꿀을 떠서 떨어뜨리는 데는 그 어떤 도구도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최적의 도구이지만 이 용도 외에는 달리 쓰일 곳이 없습니다. 멀티플레이어 인간, 다스펙 인간, 만능 다용도 기구가 환영을 받는 시대입니다만 다 할 수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다는 말이 아닌가도 싶습니다. 비슷한 이런 저런 거 말고 진짜 그거의 가치가 그립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